이쯤 되면 올 게 왔다라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뭐 사실 계속돼 왔습니다. 비단 부동산 급등 문제를 꺼내놓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어쨌든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 뭐 부동자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게 뭐 1,100조를 넘었다, 얼마가 됐다 등등등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결국 이게 뭐 저금리 영향이라는 걸 뭐 누가 뭐 물어보더라도 다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후유증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게 역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금리 인상 관련된 문제, 일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만 놓고 보면은 뭔가 태도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서요. 일단 그 얘기를 오늘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일 경제평론가 모셨고요. 잠시 후에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 전화로 연결을 해서 좀 거시적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혹시 연내 금리 인상 그러니까 뭐 이번에 네네. 이주열 총재 얘기 말고도 혹시 예상하신 바 있으세요? 지금 연말이냐 연초냐 그 시점의 문제이죠. 굳이 이제 연내라 2018년 이내냐 2019년으로 넘어가느냐 차이지 그 분기점을 사이에 두고 언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이제 중평이었습니다. 다만 이 시점을 딱 못 글쎄. 받기가 어려운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올려야 한다라는 그렇죠. 주장이 나온 거고, 하지만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 경제 현황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연준도 요즘에는 뭐 막 올리지만 바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말 조심스럽게 맞아요. 올리느니 마느니 미루고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는 지금 흐름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려도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경제 지표가 특히 고용률 그리고 다음에 성장률 이런 걸 그렇죠. 봤을 때 고금리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의 이제 저금리에서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무리수의 압박이 예. 마치 혈압처럼 걸리는 것이 또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냐 그게 이제 시점을 오락가게 만드는 주요 변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 평론가님한테 전반적인 총평을 일단 들었고요. 네. 조금 이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하고는 좀 빙빙 돌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진작에 올렸어야 합니다. 왜요? 진작에 올렸었어야 부동산 투기가 발생을 하진 않았고요. 네. 뭐 금리를 낮춰서 투자를 살린다고 했는데요. 금리 5번, 6번 낮췄잖아요. 예. 투자 계속 죽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금리를 낮추면 투자가 살아난다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금리를 안 올려서 경기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고요. 예.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부동산 가격과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서둘러 저는 금리를 진작에 올렸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잡힙니까? 잡힙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저는 잡힌다고 봅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게 된 원죄가 2014년 태경환 부총리 당시에 금리 낮추어서 부동산을 사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 예.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당시에 전 정책을 아주 잘못했다고 보고 한국은행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 책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도 네. 서둘러 금리를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교수님, 금리 올리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가계대출 문제잖아요. 문제 네. 없을까요? 가계부채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분들은 올리든 안 올리든 갚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한 15% 정도 된다고 보고요. 예. 나머지 85%는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둘러 주택을 정리를 하면서 주택 가격도 안정이 되면서 재무 구조도 가계부채 문제도 상당히 건전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서둘러 올려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교수님은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는데 왜 한국은행은 이거를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머리를 감싸주면서 하고 그러니까 있을까요? 어려운 말로 좌고우면하는 것이죠. 왼쪽 예.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좌측 깜빡이 줬다가 우측 깜빡이 줬다가 그 한국은행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이렇게 가계부채가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빌미를 당시 최경환 부총리의 금리 인하 압력에 예. 따라갔던 한국은행이 책임이기 때문에 예. 그 책임을 서둘러 해결하기 위해서도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당시에 이주열 총재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결정을 확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때 척하면 삼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정도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예,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세동 교수님은 명쾌하시죠. 금리는 이미 올렸어야 된다. 지금도 늦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 최평론가님 네. 가계부채 얘기를 사실은 제일 걱정을 하면서 이 금리 인상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반대 입장을 이제 그렇습니다. 펼쳐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뭐 한 15% 정도가 아마 직접 영향을 미칠 텐데 어차피 네. 그분들은 뭐 금리가 오르든 뭐 유지되든 별 어차피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 이 교수님 굉장히 뭐 단호하시고 명쾌해서 야전 사령관 같은 느낌이 늘 드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쉽지가 않죠.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85%는 괜찮을 것이다. 올라가도 어차피 이자 낼 분들이고 그리고 떨어져도 낼 분들이고 이제 문제는 지금 15%는 저금리로 계속 가더라도 언젠가 터질 분들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 지금 한 달을 금융이자 메꾸고 집을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그다음에 생계를 꾸리고 예. 근데 지금 그 바깥쪽의 환경이 문제죠. 고용이 취약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점점 장사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갚아야 될 돈은 늘어나고 있다. 이자가 버틸 만한 선으로 나름 생활 설계를 했는데 이제는 이자가 압박을 해오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터진다. 이렇게 되면 말이 15%지 15%의 부채를 끌어안은 가게가 우리는 더 이상 빚 못 갚습니다 하고 손을 내려놓게 되면 예. 국가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고용률 1% 2%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가 진땀을 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말씀 일리가 있고 시원하고 명쾌한 말씀이신데 그 경계선에 놓여 있는 가계부채 경계선에 놓여 있다가 지금은 이쪽에서 버티고 있는데 금리가 살짝 오름으로써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15%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약 이제 10% 내외의 가구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미 산출돼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상당한 치명적 타격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출 압박을 했던 거잖아요. 더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이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관리를 했던 것이 예. 지금 이 정도인데 문제는 부동산 붐처럼 돼버리고 재테크에 지금 막 돈이 몰리다 보니까 대출 받아서 갭 투자를 했던 거잖아요. 예. 지난해 5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계속 타겟으로 잡고자 했던 게 네. 갭 투자였어요. 네. 갭 투자 안 낸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이 다주택 보유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들 대다수가 현금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대출 압박을 해도 살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금리의 영향을 덜 받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실수요 목적으로 샀든 재테크의 목적으로 샀든 그 이자 압박을 받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폭발하게 된다면 이걸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거 하라고 원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당국이라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죠. 저도 뭐 일단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뭐 말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취약 차주라는 뭐 네, 표현까지 네, 써가면서 뭐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게 뭐 최종국 금융위원장 맨날 하는 얘기고 네. 윤석헌 뭐 원장 얘기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를 좀 뭐 넘어서고 있고 계속해서 늘고 있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더 늘었고 그렇죠. 등등등등. 네. 그러면서 예전에 가계대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 차원에서 금융 차원에서 했던 얘기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질을 봤을 때는 취약차주들 분명히 있지만 네. 사실 대부분은 그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빌린 돈들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것이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해왔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금리 문제만 해도 보더라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될 때 적절한 타임을 놓쳤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네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 터질 건 터지더라도 아까 신 교수님 말씀처럼 15%는 어차피 터질 거니까 예. 조금 빨리 터지더라도 그것은 따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을 하고 예.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렇죠. 나머지 건전하고 정상적인 것은 순항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금리는 올려야 한다. 첫 질문의 저는 전제는 금리는 오른다예요. 연말이냐 연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오른다. 네. 다만 11월에 지금 이주열 총재의 고민과 사실 좀 정부는 올리라고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고 맥락이 같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지금 좀 머리를 찌푸리고 고심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이 시뮬레이션 말씀을 드린 게 이 금리를 올린 상황이 어떤 연쇄 효과를 만들어낼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긍정적인 작용으로 아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능을 할 것이다. 진작 올렸어야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미치는 다른 경제 지표의 여파들을 통제할 수 있으면 네. 무조건 하죠. 이건 경제 전문가들은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지금 이 가격 안정화에는 기여할 것 같은데 그 하나를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다른 파급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 제 생각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가고자 제가 보기엔 11월에는 어려울 것 같고 연말 연초 연말. 정도를 바라보고 조금 더 미루면 내년 초인데 내년 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올해 연말까지의 결산 지표를 가결산이라도 네, 해서 네. 최대한 따져보고 이 정도면 우리 경제 체력이 금리 좀 올려도 문제 없겠네. 예. 지금 이 미국 왜냐하면 연준 금리가 연말에 한 번 더 오르잖아요. 예. 거의 확실하잖아요. 이거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바로. 그러면 지금 1%포인트의 갭이 발생할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0.75인데 이걸 조금은 붙잡아 줘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올리는 시기, 그 다음 텀에 우리도 따라서 한번 올려주는 제스처는 취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 플러스 효과는 이해가 되는데 마이너스 효과에 대한 확신이 현재 없을 것이다라는 게 큰 숙제, 고민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동의해요. 근데 지금 뭐 평론가에도 말씀하셨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네. 정부 내에서 그렇고 이낙연 여당 일부에서도 총리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금리 올리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아까 김현미 장관도 잠깐 저희가 앞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은 내용은 그거예요.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천백조 얘기는 계속 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호미로 막아야 될 상황인 걸 자꾸 가래로 막으려고 그런다는 거는 그만큼 더 불필요하게 땅을 많이 파고 더 깊이 판다는 얘기니 네. 그 여파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그걸 좀 모르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이 대책을 부동산 잡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경제의 복잡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것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은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2000년대 들어오자마자 우리 경제 프로그램에서 많이 한 이야기가 이제는 이 경제는 심리다. 대중 심리가 곧 경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널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 사실은 안정적인데도 포비아를 느끼게 되면 러시가 일어나면서 붕괴 안 할 경제 기반이 붕괴하는 것도 보잖아요. 또는 이렇게 오르지 않을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상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것들 지금 또 부동산에서 보잖아요. 예. 사실 서울 집값이 뭐 평당 1억을 넘었다. 이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또 보여지니까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러한 그 심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실은 문제는 문제지만 작은 문제인데 이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돼서 쓰나미가 돼서 돌아오는 일들을 왕왕 겪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2008년 저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의 실패도 있고 이 심리적인 러시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상동작용을 하면서 이제 터지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효과가 어디까지 나타날지 저는 이미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사실은 지금 심재철 의원하고 쓸데없는 뭐 6만 원짜리, 4만 원짜리 가지고 격돌한 것 가지고 언론은 시끄럽지만 그 뒤에 나온 핵심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고용률 마이너스로 돌아서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것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률이요 아니면 취업자 수요? 취업자 수죠. 수죠. 네, 예, 취업자 예. 수의 고용률은 감소. 지금 60% 아직은 취업자 넘으니까. 수의 예. 증감 폭이죠. 그렇죠. 감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느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이 남북 관계 기조나 외교 관계 기조는 좋고 지지율도 좀 회복했습니다만
만약 12월에 연말에 경제 성과 지표들을 뽑아내고 내년도 성과치를 전망했을 때 여기서 좀 호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이제 임기 중반이에요. 내년에 집권 3년 차. 그래서 그렇죠. 지금 경제를 우리가 분석하는데 정치 경제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자신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냥 과거에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목이 간당간당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지금까지는 이제 야당들을 잘 막아왔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언제 레임덕으로 빠질지에 대해서 경제가 변수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썼던 방법을 써보자라고 하는 것은 좀 건강하고 당연한 이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측의 심기는 지금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뭐냐면 고민하고 있었던 거라 언제 올리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확신을 한 번 더 잡고 싶은 최후의 계산 과정인데 정부가 압박을 하니까 이건 제가 득이 되기보단 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올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 정치적으로 결국은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온다고요. 올리고 싶었는데 지금 못 올릴 빌미를 하나 더 준 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 텀 늦춰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고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줄 이 긍정적인 양의 시그널 외에 부의 시그널, 마이너스 시그널의 문제는 지금 이 정책 당국도 모르고 한국은행도 모르고 이주열 총재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올리라고 압박하는 쪽도 그 부작용에 대한 확신은 없고 이것은 닥쳐봐야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경제가 좀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거죠. 그런 정책을 쓰겠다고 지금 일종의 뭐 한번 흘려놓고 뭐 반응 보고 이제 이런 그렇죠. 또 뭐 네. 예전에 그런 측면이 그 있죠. 방식을 좀 또 써먹는 네. 것 같다는 지적들도 많은데 정부가 경제정책 구사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라는 거에 반증을 하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게 금리 중요하죠. 금융통화 정책 중요하죠. 한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고용률, 취업률 지표들과 경제 성장률 통합해서 중요한데 지금 거기서 최근에 우리나라 지표에서 뭐가 빠져 있냐면요. 그러니까 해외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 일본, 독일 지금 경제가 좀 긍정적으로 예. 살아나고 있는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조업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제조업 생산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고 예. 설비 투자율 문제로 그걸 이제 좀 치환해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 혁신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뭔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법들, 금융적인 수단이라든가 혹은 정책적인 수단, 뭐 부동산의 이제 수요와 공급, 수요 공급이라는 게 두 가지, 수요 두 가지였잖아요. 종부세를 포함해서 세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대출의 규제, 그리고 공급은 이제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미니 신도시 4-5개 신설, 서울 시내 30만 호 공급.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가장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되는 핵심 불씨, 화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른 말들을 가지고 경제를 좀 움직여 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건드리는 이 스위치가 어떤 연쇄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의 의사결정자도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좀 가장 불안하고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오르겠죠. 금리는 오를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